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찬종 의원님 바로 뒤에 하면 같은 정치꾼들이 얘기하는 거 같아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양보하고 밀렸는데 오늘은 양보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심재덕이 나와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쾌도 남마처럼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육사 출신 김수열 예비역 대령이 나와서 그냥 손을 흔들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저하고는 감옥 동기입니다. 그래서 해군하고 육군이 나왔는데 언젠가 또 공군 누가 하나 나오시면 내가 언제든지 맨 뒤로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문재인의 족보를 묻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 전 여기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쪽에게 여러 사람이 경고와 비판과 충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다행히 잘 먹혔습니다. 특히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국민의힘의 그 정사무총장이 공교롭게 제 고향 후배가 되고, 또 국민의당의 서울시당위원장 했던 김윤 위원장이 옛날 저하고 같이 손후배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은 캠프에서 일을 했던 친구여서 제 동생처럼 생각합니다. 이 둘에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협박 내지 경고를 때렸어요. 니들 이거 빨리 안 하면 정말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잘 알아라, 우리에게는 적어도 100만 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잘해라. 걔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일요일 날부터 이틀 조소를 하기로 했는데 워낙 동조가 많아서 일요일 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주 아슬아슬했대 그래요. 아주 아슬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안철수 대표도 이번 후보 경선에서는 아깝게 밀렸지만 그래도 자기로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적 방랑이라고 할까, 유랑을 하면서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에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나 후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그의 정치적 장래도 상당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동의 승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태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자유 국민들의 의지가 잘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 그 주사를 맞으러 대통령이 또 나왔는데 AG라고 그러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화이자를 맞았다고 막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빨리 청와대에서 그거 가지고 뭐 문자를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을 법적 소송을 한다고 고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거 재빠르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니 아스트라제네카냐 파이자냐는 효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몇백 배나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왜 그 의심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맨 처음 자기가 딱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처럼 처음 딱 벗고 맞았으면 그때 폼 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원수로서. 그때 슬그머니 빠지고. 그 다음에 정웅영인가는 질병청장이 한테 언제 받습니까? 뭐 각하는 좀 이따 받으세요. 질질 끄니까 국민들이 이상하게 저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사기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건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그것보다 몇 배나 강한 대통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회의와 불신,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것을 오늘 주장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기가 1953년에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뭐 LST인가 뭔가를 타고 내려올 때는 그때는 뱃속에 있지는 않고 아직 임신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제도 장승포 초등학교, 당시에 장승포 국민학교 근처에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대가 참 많아요. 사실은 1949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알던 민주화 동지 한 사람, 미스터 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화를 쫙 해가지고, 형님, 그 문재인 대통령 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형님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거 좀 위험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네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그래서 아니 형님이 혹시 그거 끼어들까 봐서 그럴까 봐서 내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화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아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왔더니 운전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까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래 내가 이런 질문이 있어 자네한테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 확실합니다 이러더라고. 1000%가 아니라 1000%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모의 주장은 1952년 3년경에 거제도 장승포 초등학교 근처에서 유엔군들이 와서, 추락이 와서 시레이션 있죠? 레이션 박사를 막 뿌리고 그랬는데, 그때 문재인의 누나 문재월하고 같이 시레이션을 받으라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49년생으로 그때 피난해서 오는데, 그때 그 문재월의 등에 3살 먹은 문재인이가 엎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태블릿 PC 하면 대한민국 최고 정통이 누구예요? 변희재예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우석이가 정통이에요. 이게 권위야. 그런데 조우석 동지에게 또 그걸 보냈어요. 내가.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이거 보냈는데 꾸준히 그것이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체포한 사람, 그리고 또 같이 체포하다가 보이지 않은 사람이 그 후에 발표한 사람한테 왜 너 그거 발표했냐 하고 항의하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서 그냥 이게 소설이 말도 없이 막 쌓이는데, 왜 청와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까?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키는 얼마고, 체중은 얼마고, 부인 성명은 뭐고, 몇 남 몇 여가 있고, 누구하고 친하고, 그 중에서 옛날 그 젊었을 때 누가 연애했다가 말았다 그런 것은 없어도 되지만, 기본적인 소위 basic statistics라고, 그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이라는 분에게는 너무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족보를 묻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오늘 정식으로 청와대 당국자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무슨 책을 쓰다가 그 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관계의 서류가 가장 많은 하버드 대학
이스트 웨스트 센터인가 동아시아 연구소를 가는데 그 책이 많습니다. 그 뭐 메인 도서관 큰 도서관 말고 도서관이 그 캠퍼스 안에 여러 개 있는데 동아시아 관계의 도서 그 책도 한 몇십만 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신동아니 뭐 전부 거기서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학기를 그쪽으로 파견돼 가지고 소위 인디펜던트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었는데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때 요새 그 한국에서 시끌벅적한 도울 김용옥이 있죠. 내가 김용옥이 집에서 많이 잤어요. 그 친구가 옛날 제가 다니던 유펜에 있다가 그리 왔기 때문에 요새 몇 년 동안은 사이가 나빠가고 전화도 안 합니다만 자우당 그때는 형님 동생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아시아 보았더니 족보가 쫙 한국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경주인 건데 찾아보니까 제 족보가 있어요 거기가. 희한해서 다 때려치고 보니까 제 이름도 거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여기가 있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국의 족보를 가지고 PhD가 됐다는 거야. PhD 논문을 썼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문정을 냈던 사람이야. 그 양반이 한국 족보를 연구해가지고 PhD가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양반. 그리고 부인은 한국 분입니다. 부인은 한국 김여사라고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하버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한국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전 세계 대한민국 족보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족보는 이 벽돌처럼 쫙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게 착착 되어 있는데 미국의 족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패밀리 트리라고 해서 가족 나무로 쫙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조카인지 형님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패밀리 트리 그 가족 나무는 엉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족보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PhD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족보를 밝히세요. 그러니까 그때 왔는지 진짜로 그 후에 갔는지 그걸 밝혀야 되고 또 이와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 허건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이게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허달만이라는 분인데 일본 메이지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좀 진보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이었던 모양인데 김일성이가 이걸 자꾸 이렇게 감싸고 감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보수 사상이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흥남철수 때 그 LSD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를 인민군 한 소대 정도 항상 경호한다는 식으로 해서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를 내려와서 남산 케이블카 이것을 설계하고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설악산 그 케이블카도 설계하고 대단히 한국에서 한가락 했던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이 내려와서 한국의 HID를 만드는 데 협력한 분이에요. 그게 철저한 우익입니다. 그럼 HID를 누구하고 했느냐?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한국 코리안조에서 4대 영웅을 꼽히는데 그중 하나에 한국 대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령 이름이 김동식 대령인데 이 양반이 한국 HID 창설자입니다. 여러분 HID 아시죠? 대북 공작하는 협보 부대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김동식 대령의 고문 비슷하게 따라서 그걸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을 잘 아니까. 근데 문재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혹시 자기 부친이 HID에 관계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김동식 장군이 대령은 나중에 예비역 장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입니다. 진미령 씨가 원래 이름이
미령이었어요. 근데 성만 바꿔서 진미령이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의 4대 영웅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그 허달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장승포 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자기 집 2개 따라서 옆집이 문재인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데, 3살 먹은 애를 얻고 왔다는데, 그것은 3살을 그때 낳았는지 아니면 데리고 왔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문재인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아주 단짝이었대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1.1억도 의혹이 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것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앞에 오늘 아침에 모 신문 사설을 보니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뭐 어떤 신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선거 앞에 돌변한 문, 천안함 행사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나 있나? 이것이 어느 신문의 탑 사설입니다. 그 다음에 돌연 잘못했다며 펴달라는 여당, 속마음은 정반대 아닌가? 이게 지금 요새 한국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돈을 뿌리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여러분 돈을 뿌리면 다 받으세요. 준 걸 받고, 그리고 양심껏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4월 7일 선거는 여러분이 역사를 심판한다는 자세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심판한다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거, 천안을 감추는 거, 뭐 또 요새 박영선 후보도 옛날 천안함에 대해서 이거 뭐 또 뭐 다른 이상한 사람이 잠수함을 싼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그 다 빼고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는 그 주택 정책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부는 문제없이 이기겠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같아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렇게 하나? 혹시 투개표 기정 과정에서 또 그 난동을 부리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투표를 정당하게 하시고, 투표소가 지금 뭐 2천 몇백 개 되죠? 개표소가 500개가 되고, 이것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투표와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당일에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개표할 때 그 개표 앞에 적어도 자유선거, 공명선거를 마음 깊이 열망하는 사람이 한 1000여 명만 둘러싸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간 떨려서 함부로 개표 장난 못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이 앞에 많이 와 있어요. 이제 잡아야 돼. 게을문이 흘러가는데 은어, 방어가 왔다 갔다 해.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무효예요. 이것을 잘못 지나면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180명이라는 그 허수를 가지고 무조건 눈 딱 감고 그냥 개헌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울고 불고 아우성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이,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역사의 물고기를 돌리는 것은 니들 자신이다. 니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바꿔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표해라 하는 것을 던지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역사를 같이 끌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